한국, 자원 빈국이라 불리던 작은 나라에서 세계 최강 대국들이 군침을 흘리는 놀라운 신소재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도체 효율을 300% 향상시키고 배터리 수명을 5배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이 혁신적 물질의 등장에 세계 경제 질서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국제산업 스파이의 음모와 자신의 뿌리를 부정했던 한 여성 과학자의 충격적 여정이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저는 엘레나 킴, 독일계 한국인 2세로 세계적인 에너지 컨설팅 기업 그린퓨처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한국적 뿌리가 있지만 사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죠. 냉철한 분석과 객관적 판단, 그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베를린의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자원 회의가 열리는 날, 저는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차갑게 빛나는 유리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지는 모던한 공간이었죠. 저는 항상 그랬듯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국은 반도체나 전자제품 말고는 세계에 기여할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르코 장 교수, 프랑스- 중국 혼혈로 세계자원위원회 의장이었어요. 56세의 그는 항상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모든 기술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가져온 것뿐이죠. 자원 측면에서 한국은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쿡쿡 쑤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게임을 드러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이미지가 흔들릴까 두려웠거든요. 그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늘 당하고도 침묵했던 한국.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 기술로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얕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딸 소피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여름에 같이 한국 가자. 엄마의 뿌리를 찾아보는 여행이 어때? 소피아는 24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딸이에요. 저와 달리 그 아이는 자신의 한국 뿌리에 관심이 많았죠. 소피아, 그건 불가능해. 이번 여름에는 북유럽 프로젝트로 바빠.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은 없어. 내 뿌리라고 해도 그냥 우연일 뿐이야. 전화기 너머로 소피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이런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어요. 소피아가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걸까? 내 뿌리를 부정하는 이 삶이.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마르코 교수와의 불편한 회의가 있고 나서 이틀 후 아침 일찍 회사 대표 클라우스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보통 그가 직접 부르는 일은 드물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겠구나 생각하며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요, 엘레나. 클라우스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엘레나, 당신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해요. 클라우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자원연구원에서 신소재 합금 개발에 성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그래서 당신이 직접 가서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이 신소재가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적 견해가 필요해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다른 연구원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저는 현재 북유럽 프로젝트로. 클라우스가 말을 끊었습니다. 엘레나,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한국계라는 걸 알아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니. 회사를 위해서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당신의 문화적 배경은 이번 임무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겨우 이 말을 꺼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그저 제 생물학적 연결점일 뿐인 곳.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야 한다니. 그때 컴퓨터 화면에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 마르코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나라.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부끄러움? 그동안 저는 왜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저 역시 그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일까요? 그날 저녁,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아직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여정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12시간의 긴 여정을 앞두고 있었죠.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 돌아보니 소피아가 웃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항상 제게 놀라움을 주는 법을 알았죠. 소피아, 여긴 어떻게? 엄마가 절대 한국에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통역하려고 왔어. 클라우스 아저씨가 도와주셨어. 클라우스. 그가 또 제 뒤에서 무언가를 꾸몄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소피아가 함께 있어 안심이 되었어요. 한국어는 몇 마디 외에는 거의 모르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는 제게 한국어 기초를 가르쳐 주려 했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을 청했어요. 사실 두려웠던 거죠. 제가 평생 거부해온 정체성과 마주할 생각에 1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소피아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죠. 출구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엘레나 킴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38세 정도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원연구원의 박지성 박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낯선 듯 익숙한 그 목소리. 20년 전 대학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제가 유학생활 중 잠시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 게임을 숨기지 않았었죠. 하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연락을 끊었고 그 후로는 오랜만이네요, 엘레나. 박지성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겨우 이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알았어요. 소피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는 사이였어? 오래전 일이야. 차에 오른 후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푸른 산들, 깨끗한 거리. 전혀 다른 세계 같았어요. 서울이 많이 변했죠? 박지성이 물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 와봐요. 차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한국계인데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독일로 이민 갔고 저는 그냥 돌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박지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고 박지성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서울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왔는데도 뭔가 익숙한 느낌,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난 그저 일을 하러 온 거야. 더 이상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 소피아는 계속해서 창밖 풍경에 감탄했어요. 저는 오늘의 회의 준비를 하며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엄마, 좀 봐봐. 얼마나 아름다운데. 소피아의 말에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어요. 푸른 산과 정돈된 농경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지만 곧 다시 일에 집중했죠. 대전 연구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장비들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이런 첨단 시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와 수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놀라셨죠? 박지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해왔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죠. 마침내 우리는 핵심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박지성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발한 네오실리콘입니다. 투명한 유리 케이스 안에 반짝이는 금속 조각이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실리콘 조각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표면이 특이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박지성은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소재는 반도체 효율을 300% 향상시키고 배터리 수명을 5배 연장시킬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특별한 구조로 인한 양자역학적 특성이 발견됐다는 점이죠. 그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점점 흥미를 느꼈어요. 과학자로서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신소재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와 전자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발명이었어요. 세계가 질투하는 그 이유, 바로 한국이 이제는 남이 만든 길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어요. 박지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우연히 발견된 광물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성질을 가진 광물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놀라운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술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소피아는 지루해 보였지만 저는 오랜만에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박지성과 나누는 전문적인 대화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과학에 대한 열정을 나누었죠.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소재가 아니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발견이네요. 박지성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이해해주니 기쁩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함께 따뜻함을 느꼈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곧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난 그저 일을 하러 온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급히 박지성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연구소에서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네오실리콘의 핵심 구조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 박지성의 다음 말이 제 예상대로였어요. 당신이 방문한 후 일어난 일이라. 몇몇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를 의심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당신이 독일 기업의 연구원이라는 점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누구보다 윤리적인 연구원이었는데요. 호텔로 돌아와 소피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소피아는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엄마는 한국인인 것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한국 기술을 훔칠 수 있어? 소피아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제 한국인 정체성을 부정해왔습니다. 오후에 다시 연구소로 가는 길 마음은 무거웠어요. 박지성이 신뢰를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니. 연구소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장 교수였어요.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킴 박사, 반갑습니다. 저도 이 놀라운 발견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거만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니 의아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60대 초반의 사업가 같아 보였어요. 저는 한석주 회장입니다. 첨단 소재 기업 코리아테크의 대표죠. 한석주 회장은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킴 박사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박사님의 전문성을 믿습니다. 박지성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기술 유출은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해킹 시도를 포착했고 그 흔적을 따라가 보니 그가 마르코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마르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르코 교수와 연결된 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였어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마르코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고. 한석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교수님 개인 계좌로 들어온 송금 기록까지요. 마르코 교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따라갔어요. 한석주 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킴 박사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박사님을 의심했지만 사실은 마르코 교수가 처음부터 우리 기술을 탐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마르코가 왜 한국을 그토록 무시했는지.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은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박지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짜 정보를 흘렸어요. 마르코 교수가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만요. 그리고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했죠. 한석주 회장이 덧붙였어요. 킴 박사님이 오신 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르코와 같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치밀하다니. 그리고 박지성이 저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한석주 회장이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 나라에 대해 네오실리콘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으세요? 박지성이 물었어요. 그럼 직접 가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원도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의 산골 마을까지 가서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건 픽션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3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첫인상은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곧 특별한 점을 발견했죠. 마을 입구에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 광산 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박지성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협동조합 방식으로 광산을 운영해왔다고 해요. 여기서 네오실리콘의 원료가 발견되었어요. 박지성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민들의 철학이에요.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광부였던 70대 할아버지는 이제 연구소에서 강사로 일하며 젊은 연구원들에게 현장 경험을 전수하고 있었고, 40대 아주머니들은 이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자원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마을 대표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놀랍게도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과학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흙과 돌을 분석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과 과학을 함께 배워요. 자원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알게 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의 설명이었어요. 마을을 둘러보는 동안 소피아는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 함께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까칠했던 딸의 얼굴에 순수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 마을의 전망대에 올라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박지성이 다가왔습니다. 참 아름답죠? 그가 물었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처음으로 한국의 풍경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박지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떠난 후 나는 우리 마을로 돌아와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죠. 이게 당신의 고향이었어요? 네. 대학에서 공부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이 연구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순간 20년 전 우리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그때 박지성은 고향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런 꿈을 순진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꿈이 이뤄졌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더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소피아와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 정말 멋있어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서로 돕고 있어요. 그렇구나. 엄마는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왜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려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돼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소피아의 말에 마음이 찡해졌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마을에서의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정신과 철학을 보았습니다. 네오실리콘은 단지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꿈과 노력의 결정체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부정했던 것은 단순히 국적이 아니라 이런 연결감, 소속감이었구나. 마을 방문 후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네오실리콘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났어요. 강원도 마을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을 함께 이야기했죠. 네오실리콘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 뒤에 있는 철학과 정신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한국의 뿌리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여러 질문이 오갔는데 한 기자의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킴 박사님, 한국계 과학자로서 이번 발견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20년 동안 제가 피해왔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뿌리를 부정했습니다. 독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겼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정했던 것은 제 자신의 일부였어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계 과학자이고 그것이 제 강점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소피아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 뒤로 박지성의 따뜻한 미소와 한석주 회장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소피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오늘 엄마가 한 말은 정말 용기 있었어요. 고마워, 소피아. 내가 없었다면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야. 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쪽 세계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세계가 만나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자유였던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 모든 것을 받아들일 거야.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지 2달 후 베를린에서 국제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네오실리콘에 관한 발표를 맡았어요. 컨퍼런스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르코 교수였어요. 산업 스파이 건으로 잠시 조사를 받았지만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상태였죠. 그는 여전히 세계자원위원회에 몸담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 발표 시간, 네오실리콘의 잠재력과 한국-독일 공동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죠. 놀랍게도 발표가 끝난 후 마르코 교수가 다가왔어요.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킴 박사.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마르코 교수님.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였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의해 볼 수 있겠네요. 같은 날 저녁, 소피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결정했어요. 한국으로 유학 가기로 했어요. 국제관계학과 한국학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소피아의 결정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 아이는 한국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정말 기쁘구나, 소피아. 엄마가 전적으로 지지할게. 한 달 후 회사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독일 정부가 공동으로 네오실리콘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고 저에게 소장 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최적의 인물이에요. 클라우스의 설명이었어요. 새 사무실에 짐을 풀면서 책상 위에 2가지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도자기, 다른 하나는 소피아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두 물건 모두 제 정체성의 일부를 상징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베를린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곧 6개월에 한 번씩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쪽 세계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된 거죠. 책상에 앉아 새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할 때 시작된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부끄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침내 저는 온전한 제 자신을 찾았어요. 엘레나 킴, 한국과 독일의 혼합체로서의 제 모습을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그 국제회의에서 마르코 교수가 한국을 무시했던 순간부터 제 인생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때론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제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품은 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석유보다 100배 값비싼 신소재보다 더 귀중한 발견은 바로 제 자신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외면받던 한국의 자존심, 이제는 세계가 질투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